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미라고 합니다. 저는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신과 약물 꼭 먹어야 할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약물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종류와 부작용, 정신과 약물 치료를 좀 더 잘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과 약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약물의 효과와 원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신과 약물 꼭 먹어야 할까요? 네,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조현병, 양극성 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와 같은 주요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 대체로 약물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약물 치료는 정신과적 증상과 재발로 인한 괴로움,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난 초기의 약물 치료의 목표는 증상 호전입니다. 극심한 우울감, 불안감, 심한 감정 기복, 수면 장애, 망상, 환각과 같은 증상들을 나아지게 하는데 약물 치료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증상이 호전된 뒤 안정기의 약물 치료의 목표는 재발 방지입니다.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요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재발의 위험성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 치료의 중단은 정신과 질환 재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정신질환은 고혈압, 당뇨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꾸준히 약물을 유지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신과 약물은 어떠한 작용을 하나요? 네, 정신과 약물은 뇌의 불균형을 맞추어 주어 정신과적 증상을 나아지게 만듭니다. 정신질환의 원인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뇌의 신호 전달을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들을 변화시켜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질환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을 늘려주는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많아서 생기는 질환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줄여주는 정신과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맞추어 주어 정신과적 증상을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에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는데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을 높여주어 우울감, 불안감을 나아지게 합니다. 조현병에서는 도파민이 과도하게 많아지는데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의 작용을 줄여주어 환각, 망상을 나아지게 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약물 치료의 종류와 부작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과 약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정신과 약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신과 약물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할로페리돌,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 클로자핀 등과 같은 항정신병 약물은 망상과 환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플루오세틴, 설트랄린, 벨라팍신, 부프로피온 등과 같은 항우울제는 우울감, 불안감 등을 호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리튬, 발프로산, 카바마제핀,
라모트리진 등과 같은 기분 조절제는 기분이 너무 고양되지도 가라앉지도 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조절제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등과 같은 항불안제는 불안감, 불면에 호전시키는 약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있습니다. 증상과 질환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종류의 약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각 종류별로도 다양한 약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가지의 약물에 효과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약을 찾으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 자신에게 A라는 항우울제를 써봤는데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심할 경우 B라는 항우울제를 사용해 볼 수 있고 B의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심할 경우 C라는 항우울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신과 약물은 부작용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신과 약물이 다른 약에 비해서 부작용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약들, 예를 들어 고혈압약이나 당뇨약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약간 졸리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약이 세서 독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이 세거나 독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정신과 약물들이 불안감을 줄여주다 보니 약간 졸리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많이 했다가 긴장이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스르르 잠이 오기도 하죠. 이와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편감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서서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한 경우 약을 조절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주치의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잘 알려져 있는 약물 부작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 수체외로 증상이라고 해서 떨림이나 경직, 움직임이 느려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좌불안석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입마름, 변비, 졸림, 식욕 증가와 같은 것들도 잘 알려져 있는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항우울제의 경우 복용 초기에 불안, 불면, 두통, 미식거림과 같은 것들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졸리거나 성기능의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분 조절제의 경우 졸리거나 피부에 여드름, 발진과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항불안제의 경우 졸리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불면, 불안과 같은 것들이 심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약물 종류마다 다르고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매우 일부의 사람에게서만 나타납니다. 또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복용 시간을 변경하거나 부작용 막는 약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으니 약물 복용으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바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약물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약 먹는 걸 자주 까먹어요. 어떻게 하면 약을 잘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약 복용을 습관화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상 보이는 곳에 둡니다. 침대 옆이라던가 식탁 위, 현관 앞과 같은 항상 생활하면서 지나다니는 장소에 두게 되면 깜빡했다가도 약을 볼 수 있게 되고 약을 보면 약 복용을 기억하게 되겠죠. 두 번째,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연관을 짓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침대 옆에 둔다거나 아침 식사 후에 바로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식탁 위에 두신다거나 출근하자마자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책상 위에 두신다거나 집에 오자마자 약을 드시는 경우 현관 혹은 식탁 위에 두신다거나 자기 직전에 약을 드시는 경우엔 침대 옆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상, 식사, 취침과 같은 일상생활과 연관을 지으면 좀 더 약을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알람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약 복용 시간에 알람을 맞춰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약 복용 시간을 깜빡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알람이 울리면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약을 복용하고 나서 달력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 전화로라도 확인을 하는 그런 도움을 받게 되면 약을 잘 챙겨 먹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신과 약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약물을 오래 먹으면 중독되지 않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신과 약물은 중독성이 없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약물을 조절하게 되면 안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약물은 독하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질환의 약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약간 졸린 느낌이 드는 것은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그런 것들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약을 조절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은 뇌의 질환이며 고혈압, 당뇨와 마찬가지로 다른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의 질환입니다. 정신과 약물 치료는 정신과적 증상과 재발로 인한 괴로움과 불편함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약물 치료의 효과와 원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신과 약물 치료는 증상과 재발로 인한 불편함을 감소시켜 줄 수 있고 이 약물 치료의 원리는 뇌의 불균형, 특히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맞춰줘서 정신과적인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신과 약물의 종류에는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기분조절제, 항불안제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약물들이 있고 각 종류별로도 다양한 약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흔한 부작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다양한 대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생기더라도 바로 약물을 중단하기보다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약을 꼭 조절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약물 치료를 잘 하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의 습관화와 다른 사람 그리고 달력이나 알람의 도움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의 꾸준한 치료와 글을 통해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